수험생 여러분, 2017년 9급 지방직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좀 봅니다.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맞죠?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1번.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번. 헌법재판소 이혼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올해 우리 지방직 시험 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현재 어떤 결정이 나왔죠.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런 지문이 지금 좀 나오고 있죠. 헌법재판소 이혼 결정은 행정부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국회가 확정한 본회 사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답은 4번입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정부 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만다 9급 시험 문제 패턴이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유형을 구별하는 겁니다. 소비자 안전 규제, 산업재해 규제, 환경 규제, 전형적인 만다 사회적 규제입니다. 그러면 진입 규제는 협의의 경제적 규제죠. 그러니까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답은 당연히 4번이고. 그럼 3번.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계층계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의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거죠. 오케이. 계층계 원리는 명령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계층계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령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2번. 통솔범이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 단위의 수를 말합니다. 통솔범이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 단위의 수를 말합니다.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져야 됩니다. 오케이. 통솔범이보다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말합니다. 그러면 3번.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 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어디가 뒤에를 한번 봅시다. 이게 맞는데 부서 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이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봅시다. 분업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분업을 통해서 전문화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업무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한다? 전문화가 되는 거죠. 분업을 통해서 전문화를 했기 때문에 내 일은 훈련된 거죠. 반대로 똑같은 말로 내 일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겁니다. 하지만 분업을 통해서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내 일은 훈련됐지만 다른 사람의 업무는 모르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모르는 것은 뭐라래? 훈련된 무능이 나타났다는. 내 일은 훈련됐지만 다른 사람의 업무는 모르죠. 훈련된 무능이 나타나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조정이 안 되는 것을 할거주의라 그럽니다. 조정이 안 되는 것을 할거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정이 안 된 것을 할거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고 조직 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여 부서 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게 틀린 거죠. 분업의 논리는 조정이 안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습니다. 조정이 안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은 3번이고 4번.
부서와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 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와 지역부서, 혼합부서 등의 방식이 있죠. 이게 뭐예요? 부처를 편성하는 원리죠. 그걸 부서와의 원리, 부처를 편성하는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문이 길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볼 때 지문이 길 때 이렇게 읽어오다가 이 중간에 이렇게 틀린 지문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지문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뭐 시간적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그러죠. 그래서 좀 문제를 읽을 때는 연습할 때나 실제 시험에서나 반드시 뭔가 좀 집중력이 높게 여러분 문제를 읽어 주셔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갑시다.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공무원의 사기관리죠. 공무원의 제한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뭐한다. 제안에 대한 보너스는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제안상을 받게 되면 인사상 특정도 있지만 뭐한다. 제안에 따른 뭐한다. 보상금도 주는 거죠. 그걸 상여금이라고 그럽니다. 지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겁니다. 1번은 틀린 거고 2번 소총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 맞습니다. 소총심사는 뭐예요? 행정심판이란 말이에요. 누가 제기하는? 공무원들이 제기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인사혁신처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총심사제는 징계처분과 같은데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징계처분 당연히 만다. 소총심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은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금평이죠. 근무성적은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승진탈락이죠. 오케이. 금평이나 승진탈락은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주고. 그러면 징계처분은 당연히 소청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처분은. 옳은 걸 고려하셨으니까 2번이 답인 거죠. 3번.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한다? 인사혁신처 소속의 뭐한다? 소총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총심사위원회가 중앙고충심사위를 겸합니다. 됐죠?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거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사람과 연공 중심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 중심. 연공이란 뜻이 뭐예요? 경력입니다. 근무연수입니다. 근무연수는 성과상여금이 아니죠. 근무연수가 아니라 연공이란 단어 자체가 근무연수입니다. 성과상여금은 능력과 성과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입니다.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5번 봅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 종류가 아닌 거죠. 뭐 당연한 거죠. 뭐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오케이? 또는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해서 합니다. 당연히 답은 2번이죠. 뭐. 6번 갑시다. 정책 분석에서 문제 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문제 구조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아마 수험생들 중에서 이 6번의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은 역설적으로 답은 아주 많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답은 쉽게 문장 자체에서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 보면 정책 분석에 있어서 문제 구조화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더는 정책 문제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화가 잘된 문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구조화가 잘 안 되는 문제로 분류합니다. 구조화가 잘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석가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 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의 문제 감지, 문제 정의, 문제 추상화, 문제 탐색으로 구성됩니다. 문제 구조화 방법으로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가정 분석 있죠. 지금까지 우리에서 패턴은 출제 패턴은 뭐가 나왔냐면 이게 개념을 물어봤었죠. 경계 분석, 이치나 범위를 찾는 거, 분류해 보는 거죠. 가정 분석, 상충되는 가정들을 통합해서 문제를 정의해 보는 거죠. 유추 분석이 있었죠.
이 정도 물어보다 이 전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주로 이 4번의 지문에 있는 것에서 이것들의 개념을 물어보다가 그럼 봅시다. 3번 문제 봅시다. 문제 구조화라는 것은 3종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거거든요. 3종 오류. 뭐가 3종 오류예요? 문제 정의를 잘못한 오류를 3종 오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구조화는 3종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건데 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 문제 감지, 정의, 추상화 이해가 안 돼. 추상화. 구조화는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지. 추상화되면 문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를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구조화시키는 거. 문제를 구조화시킨다는 자체가 뭐다? 추상화가 아니라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구체화돼야지만 뭔다? 3종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여지지만 뭐한다? 지금까지 출제 패턴 이거였는데 이렇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건데 이겁니다. 그냥 구조화는 구체화죠. 문제정의 3종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더넥 주장으로 옳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내가 해설서에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보시고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봅시다.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입니다. 봅시다. 정책 집행 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합니다.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맞죠? 목표와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커집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봅시다.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수익자 집단 지지 세력이거든요. 근데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게 되면 다수죠. 그러면 집단행동 딜레마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집단행동 딜레마에 받기 때문에 지지가 없는 정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뭐한다? 강한 뭐한다? 결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집단행동이 딜레마에 받지 않기 때문에 강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럼 4번.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에 비해서 SOP에 따라 엄만히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죠. 오케이? SOP는 뭐예요? 갈등과 저항이 적은 배분 정책에서 주로 적용되고 갈등과 저항이 가장 큰 만다 재분배 정책에서는 SOP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봅시다. 다 맞는데 그러면 1번 봅시다. 1번. 뭐에 좀 밑줄 해놨죠? 복잡한 조직 구조에 지금 밑줄이 되어 있죠. 어디에? 복잡한 조직 구조에 밑줄이 있습니다. 봐봅시다. 하향적 연구를 하향이라는 건 뭐예요? 얘가 결정을 하게 되면 관료는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거죠. 이게 하향적 집행론인데 하향적 집행론의 조직구조가 뭐예요? 관료제. 그러면 복잡한 조직구조가 아니라 뭐한다? 계층적 통합성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령어만 복종하는 것처럼 뭐한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료제 특성입니다. 복잡한 조직은 집행할 때 뭐한다? 우왕좌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층적 통합성을 갖는 거 해설에서 나는 거 한번 여러분 좀 해보시고 집행기관은 계층적 통합성이나 계층적 질서입니다. 이런 계층적 통합성이 깨지게 되면 복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어서 집행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조직구조가 아니라 계층적 통합성이 클수록 만다 집행은 성공합니다. 어디에서는? 하향적 집행론에서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8번 봅시다. 우리나라 정책 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사법부는 정책 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극히 옳은 질문이죠. 2번.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 집행 과정을 평가합니다.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맞죠?
행정부의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통하여 정책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봅시다. 이거 3번 일단 놔두고요. 대통령, 국회와 사법부에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국회에 대해서는 뭐다?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을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자입니다. 맞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데 3번 봅시다. 이게 처음 나오는 질문 아니에요. 이게 처음 나오는 질문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복되는 질문도 약간 바꿨죠.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 절대 못해요. 법률은 제정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입법부만 하는 겁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부가 하는 것은 준입법, 준사법이죠. 오케이? 준입법. 행정부가 하는 것은 준입법, 준사법이지. 준입법, 준사법이지. 입법적 활동은 입법부만 하는 겁니다. 사법적 활동은 사법부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행정부가 법규명령을 발하는 것은 준입법이고 행정부가 뭔다?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준사법이지. 사법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9번. 브룸의 기대 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게 한 조건이 아닌 겁니다. 한번 봅시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기대성, 수단성, 유의성의 함수값으로 이루어지죠. 그럼 기대성이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어떤 성과가 주어질 거란 주관적 믿음이죠. 그러면 얘는 성과가 주어지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거란 주관적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럼 유의성은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입니다.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1번.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 맞죠? 노력하면 내가 어떤 성과,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 즉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수단치입니다. 내가 받은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 즉 유인성. 얼마나 내가 소화하는 거죠. 선호하는 겁니다.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균형성이 충족돼야 되는데 만약 이게 불평등하다고 인정되면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누구의 이론이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4번은 브룸의 기대 이론이 아니라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9번의 답은 4번이고 10번. 공무원의 보수 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 국제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된다. 일단 사회각은 만자가 들어간다거나 모두가 들어간다거나 항상이 들어가면 일단 그건 99% 여러분들 강한 의심을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할 때도 누누이 말하지만 만자 들어간다거나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거나 모두란 단어가 들어갈 때는 사회과학에서는 항상 99.99% 뭐예요? 강한 뭐한다?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은 반드시 A가 존재하는 겁니다. 행정학도 사회과학입니다. 반드시 A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다 1번인데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을 대상으로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인데 오케이?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이단 말이야.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인데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인데 오케이. 이 특정직 중에서 의무직만 해당하죠. 이 사람들은 직무성과 국제 공무원인데 이 별정직 중에서 일부가 있어요. 뭐 경호처, 청와대 뭐 경호처 일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별정직 중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뭐 한다? 별정직 자체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일부의 공무원 대해서는 뭐 한다? 호봉제가 적용돼요. 호봉제가. 그래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게 아니라 별정직 중에 일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뭐 한다? 호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모두이란 말이 틀리게 된 거죠. 기본 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나눠지죠. 그럼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를 직무급은 곤란도 책임도죠. 맞잖아요. 직무급 자체가 곤란도와 책임도잖아요. 직무급 자체가 곤란도와 책임도고 기준급은 이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1번의 문제죠. 뭐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이 뭐예요? 3V죠. 3V입니다. 뭐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만 변형해서 지금 출제한 거죠. 얘는 3V. 오케이. 그러니까 3V가 아닌 게 뭐예요? 4번밖에 없잖아요. velocity, 속도, variety, 다양성, volume, 대용량이잖아요. 뭐 기본서 어디 가네 전부 다 3V가 써져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답은 당연히 4번이고 12번 봅시다.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분업이죠.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 덜 잘 답은 무조건 1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봅시다. 분업은 한 가지 업무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분업이에요. 한 가지 업무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분업인데 그럼 분업은 한 가지 업무만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안정된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뭐한다? 이건 분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다. 다른 말로 환경이 심하게 변한다. 그러면 분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관료제는 뭐한다? 환경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업과 계층제를 하는 겁니다. 탈관료제는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분업과 계층이 깨지는 거죠. 똑같은 논리예요. 업무량이 변당 심할 땐 안 되고 공급이 불안정하는 거죠. 공급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요? 답은 당연히 1번이고 2번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 구성 안에 심적 소외감에 한 가지 업무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니까 뭐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혹시 뭐예요? 기계냐는 거죠. 작업 전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한 가지 일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뭐한다? 시간이 적게 들어요. 전환하는데 시간이 뭐한다? 단축할 수 있는 거죠. 이 업무만 하니까 좀 휴가를 갔다 왔다가 곧바로 할 때도 곧바로 다시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 휴가를 갔다 왔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 곧바로 다시 그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고 분화에 심하는 작업도구 기계와 그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데 오케이 그것만 계속 하니까 그 업무 처리는 개선 안 돼. 그러니까 분업을 통해서 전문화가 되는 건데 그 전문화가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기계냐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 업무만 하는 인간의 소외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안정될 때 하는 겁니다. 13번 봅시다. 공기업의 민영화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법조문은 없습니다. 이런 법조문이 없습니다. 민영화는 뭐한다? 정부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지. 최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오케이 민영화해야 한다? 법적 강제로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법조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2번 공공령의 일정 부분을 축소하는 거죠. 민영화 자체가 감축이니까요. 민영화 자체가 감축이니까.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민영화의 한계가 뭐예요? 행정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가 안 되죠. 즉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안 됩니다. 책임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게 민주성 확보가 안 되죠. 민영화는 안정성과 계속성이 안 됩니다. 행정 서비스 제공에. 그 다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확보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민영화의 공통된 한계잖아요. 책임성 확보가 안 된다. 안정성 확보가 안 된다. 계속성 확보가 안 된다. 형평성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보편적 즉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이 약화되는 거죠. 왜? 보편이란 말은 똑같아야 된다. 차별이 없다. 왜? 왜 이게 약화될까요? 보편적 서비스, 차별 없는 서비스. 형평성이 저해되니까 그러죠. 약자가 서비스로부터 배제받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되는 겁니다. 오케이. 4번.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 왜? 공기업을 매각함으로써 매각 대금이 들어오니까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한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입니다. 14번 봅시다.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한 해계년도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 오케이? 당연히 이거 뭐다? 예산총계주의죠.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또는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입니다. 1번 수입대책경비는 뭐예요? 당연하죠. 수입대책경비마다 예산총계주의입니다. 현부출자 오케이 맞죠. 전대차관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애국장을 도바에 전대하는 거 전대차관.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주로 해서 전대차관을 하는 거죠. 4번이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물은 이건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얘는 폐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서에도 얘는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죠. 얘 폐지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죠. 3, 4년 정도 얘가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4번이 답이고 55번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갖습니다. 맞죠?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부 다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거쳐서 관리작용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 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로부터 이게 말이 안 되죠. 교차통제는 내부통제죠. 어떻게? 참모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여러 행정기관의 예산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인사기관이 뭐한다? 인사혁신처가 인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국무총리가 뭐 한다? 정부업무평가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심사분석 또는 평가를 통해서 오케이? 여러 부처를 견제하는 거죠. 이런 것 교차통제 또는 교차기능이 조직에 한 거라 그럽니다. 그럼 이건 내부 통제다, 내부 통제. 전부 다 당연히 내부 통제죠. 내부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재정부나 인사액션이나 국무총리 전부 다 행정부 조직 내부에 있는 거죠. 자, 2번이고 3번.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맞죠? 올해 이제 다장도덕 헌법재판소 이게 2번이나 나온 거죠. 지금 질문이. 4번. 독립통제기관은 일반 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 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된 통제기관이 뭐예요?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감사원은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더 독립성이 있고 대통령의 그리고 외부적 통제 주체들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감사원이고 이런 감사원 같은 것을 독립통제기관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일반 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의 중간이죠.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와 일반 국민의 그러니까 행정기관이죠. 이게 대통령 행정기관이죠. 이거 일부한 국민이죠.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걸 뭐라 그래?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뭐한다. 순수한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 이게 뭐예요? 독립통제기관인 감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이쪽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중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는 거. 조직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그게 바로 독립통제기관, 즉 감사원이고 감사원 딱 여기 있잖아요. 중간 영역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교차는 내부 통제에 속합니다. 16번 봅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세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 맞죠?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제입니다. 오케이? 조세법률제니까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지방세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 중 일부를 조례 등에 의해서 탄력세율을 인정하고 있죠. 오케이? 탄력세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탄력세율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치재정권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뭐 하는 세율을 말하는 거 아니죠. 자치재정권은 조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다?
일부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이음을 받아서 조례로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죠. 그게 이제 탄력세율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2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이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제예요. 조세법률 세목을 설치할 수 없어요. 세목을 조례로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의 이임을 받아서 조례가 세율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인정하지만 세목은 설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뭐한다? 2번이 되는 거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해설에 써놨습니다. 투자심사를 받게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랐죠. 이걸 이제 투자심사라 그러는 거고. 지방자치장은 제2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하여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돈을 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런 문제는요.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나라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세목은 설치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뭘로? 조례로. 법률로 해야 됩니다. 세목은. 세율을 일부 지방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임해서 조례로 정하는 거죠. 세목은 자체는 안 됩니다. 17번 갑시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세 총액 일부 등이 포함되죠. 맞죠? 종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서비스의 100분의 20 플러스 내국세 총액의 19.24%입니다. 2번.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맞죠? 3번.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 소방안전교부세지. 왜 교통이 나온 게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답은 당연히 3번이. 너무 답은 쉽게 주고 있죠. 지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체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8번 봅시다. 조직의 배태성과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직의 배태성이에요. 배태성. 네,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배태성의 개념의 자체에 대해서 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형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유질 동형화거든요. 동형화라는 뜻이 뭐예요? 닮아간다는 거죠. 뭘 향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문화가 정당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닮아가는 것을 동형화, 유질 동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동형화, 닮아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우리 사회가 정당하다는 것으로. 그러면 조직이 교란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왜? 우리 사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뭔다? 유사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정당하다는 것으로. 교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맞죠? 강제적으로 닮아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모방해서 가는 거고 규범적으로 뭐야? 동화되는 거죠. 아, 저걸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3번.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4번.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거다. 근데 배태성이 뜻이 뭐냐는 거죠. 이게 알아야 되는데 배태성이라는 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배태성이에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가 정당하다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배태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배타가 아니야. 배태성이야. 배태성. 그러면 4번 질문처럼
조직의 배태 특징은 조직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는 경제적, 아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당성이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조직의 배태성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이게 단순 이제 개념 문제를 이제 몰랐던 문제 수험생들은 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 우편산업이죠. 19번. 우편산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정부기업이잖아요. 정부기업에 적용되는 뭐예요? 정부기업의 3법이죠. 당연히 19번은 답은 2번이고 20번.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에,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과 쉽게 말하면 경력직 공무원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무원을 할 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는데, 경력직 공무원에 뭐 일반직과 지금 특정직이 있는 거고, 여기에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A와 A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두 개를.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재임기간은 짧죠. 왜? 정무직 공무원은 뭔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선거로 임명되는 사람 또는 차관급의 상이니까.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맞죠? 임기가 짧기 때문에. 직업 관련은 신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이쪽이 뭐한다? 단기연이죠. 시간 할인율이 높은 거죠. 임기가 짧습니다. 2번. 정무직 공무원의 행정수반의 정책 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 관련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오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 없는 거고.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책 문제를 바라보고 직업 관련 정치적 이념, 반대잖아요.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고 4번. 정책 대안을 평가할 때 정부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 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겁니다. 맞죠? 정치적 반응이고 직업 관료는 소속된 이익에 더 충실한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우리 지방직 구급 시험 문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 행정학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행정학, 우리나라 행정학 전반에 대해서 어떤 건전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꽤 나왔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론을 깊게 한다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냐는 한번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 패턴을 약간씩 변형시켜서 냈어요. 그대로 내지는 않고 약간씩 변형시켜서 냈습니다. 해설 강의를 하고 또는 여러분께 해설지를 첨부해 드린 이유는 이렇게 내가 출제됐을 때 어떻게 내가 맞았느냐 이걸 한번 복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복습을 해보라는 거고, 앞으로 또 다른 시험 문제,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반복되는 문제 틀려서는 안 되죠. 그걸 한번 정리하는 뜻입니다. 수고하셨고, 남아있는 뭔가 서울시 시험 문제에서도, 서울시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